자, 기본 이론 과정 39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02페이지예요. 402페이지 5절 부동산 투자 회사주가 소개됐죠?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부동산 유동화제도다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입되어 시행되는 부동산 유동화제 여러 가지가 있다냐. 그중에 대표되는 건 세 가지였죠. 자산 유동화제도,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부동산 투자 회사제도,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되는 제도다라는 겁니다. 이때 자산 유동화제도는 기본적인 골격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주택 담보대출 원활히 수요 목적으로 나오게 된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다.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해야 될 부분이었어서 우리 교재 4절 1통에서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학습을 좀 했습니다. 물론 심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 관련해서 상품들이 많이 나왔죠. 저당 담보증권에다 MBS 이 상품에도 MPTS, MBB, MPTB, CMO라는 상품이 있다. 참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또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품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 또 심화가 돼서 반복하시면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제도 1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02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다라는 건 어때? 리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리츠. 자, 이것은 부동산 투자 회사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있습니다. 참 부동산 투자 회사법 여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정됨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부동산 투자회사법 여기 본다면 부동산 투자는 상법상 주식 회사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상법상 유한 회사입니까? 주식 회사입니까? 주식 회사다라는 거죠. 주식 회사다 기억하시고, 참 상법상 주식 회사니까 당연히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할 수 있겠죠. 참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겁니다. 이때 조달한 자금을 전문가가 운용한다라는 겁니다. 참 전문가가 운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수익을 배당 형태로 나눠주는 이와 같은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우리 교재 3절 통해서 학습했던 내용이에요.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자, 처음 부동산 회사는 주식을 발행한다 그랬죠. 그럼 주식을 발행하니까 지분을 증권한 상품 중에 대표되는 게 바로 뭡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 주식 발행을 통해서 이 고가의 부동산 상품을 소액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고가의 상품을 소액화했으니까 불특정 다수의 소액의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의 소액의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100억짜리 부동산 가지지 못해도 부동산 투자에 주식을 가질 만큼 지분을 갖게 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 소유의 형평성을 높여주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처럼 주식 발행을 통해서 고가의 부동산 상품을 소액화시켰고 또 비표준화된 부동산 상품을 표준화시켰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상품을 유동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유동화 상품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때 조달한 자금이 있죠. 조달한 자금이 있다. 이를 누가 운영한다 했어요? 전문가가 운영한다. 참 전문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직접 투자입니까? 간접 투자입니까? 간접 투자 상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간접 투자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참 간접 투자 상품 중에 내가 부동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가 운영하는데 전문가는 다양한 부동산에 나눠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좀 다양한 부동산 나눠 투자한다. 결국 분산 투자하겠다. 참 분산 투자함으로써 투자에 따른 어떻습니까?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운영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발생 수익을
배당 형태로 분배해 주겠다. 따라서 내가 부동산에 주식을 가질 수 있으면 배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배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겠고, 자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럼 가진 주식 어때? 팔아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매매 차익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 투자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식에 투자한 셈이죠. 그럼 주식에 투자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분도 우리 시험에서 두 번이나 답이 됐던 부분이에요. 부동산 투자세 주식에 투자한 경우는 원금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 주식에 투자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의 의로부터 특징을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 특징 중에서 결국 부동산 투자가 무엇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까? 참 소액의 일반 투자에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또한 간접 투자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뭐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자, 이 같은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의 설립 근거를 두고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어 있다 이야기 드렸죠. 이때 부동산 투자 법 여기 나면 부동산 투자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다. 다음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기 관리, 위탁 관리, 기업 구조정 모두가 어때? 상법상 주식회사예요. 그럼 상법상 주식이니까 모두가 어때?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원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자기 관리 그리고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는 영속성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는 영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업 구조정은 한시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그럼 이때 영속적이다, 한시적 이건 이래서 하세요. 우리 아주 쉽게 생각합시다. 회사 설립했어요. 망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속적인 것이다. 다음은 이제 망하지 않날지도 일정 시점이 되면 문을 닫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시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기업 구조정 부동산 투자는 기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업의 구조 조정을 완료한다면 더 이상 회사 존립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문 닫겠다. 그냥 망하지 않아도 문 닫겠다. 한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는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회사. 참 실체가 있다는 얘기는 쉽게 생각해서 내부 조직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용 전문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둘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자산 운용 전문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둘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지 자기 관리는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회사다. 참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한다 해서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자기 관리 이렇게 붙여놨다는 겁니다. 반면 여기는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정 이 둘입니다. 이 둘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실체가 없는 회사를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이름에 따라서 명목 회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페이퍼 컴퍼니다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바로 이게 실체가 없는 명목 회사를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실체가 없다라는 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탁관리, 기업구조정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이 둘은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 이 둘은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다. 따라서 이 둘 모두 다 본점 이외의 지점은 설치할 수 없다라는 우리 시험 단골 메뉴예요. 지점 설치할 수 있다. 잘못된 표현이죠. 본점 지점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의 투자 운용을 위탁을 하게 된다. 그럼 어디에 위탁을 하신가? 바로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 여기에 위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이 있죠. 일반적인 부동산 이게 주요 투자 대상이다. 물론 이외에도 투자 대상은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대상이 일반적인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기업의 구조 조정과 관련된 부동산 이게 주요 투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사 조금 더 구별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영속적이며 실체가 있는 부동산 투자사는 어디입니까? 바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사일 수 있겠죠. 다음 영속적이지만 실체가 없어 명목회사인 부동산 투자사는 어디입니까? 바로 위탁관리다 할 수 있겠죠. 다음 한시적이면서 실체가 없어 명목회사인 부동산 투자사는 어디입니까? 기업 구조조정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할 수는 어디입니까? 자기관리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두 군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이해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02페이지를 봅시다. 402페이지 보시면 1번 챕터 부동산 투자의 의의 및 도입 배경이다 소개되고 있죠. 양고로 1번 의의 봅시다. 자, 부동산 투자란 일명 리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투자사는 관련된 법정은 뭡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다수의 투자로부터 자금을 모으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라는 데서 전문가 운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배당 형태로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간접 투자기관 주식회사를 말한다. 자, 부동산 투자는 어때? 간접 투자 상품이라 그랬지요. 또한 상법상 주식회사다. 그래서 간접 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사법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할 수 있겠죠. 이런 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측 페이지 봅시다. 403페이지예요. 양으로 2번 도입 배경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몇 가지 이야기됩니다. 먼저 편과로 1번입니다. 자, 일반인에게 부동산 간접 투자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고가의 상품을 소액화시켰으니까 소액의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도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처음 불특정 다수의 소액의 일반 투자에게 간접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투자 접근이 어려운 소액 투자자에게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인의 부동산 투자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것을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일반인에게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도입됐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끝부분 보세요.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전환시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평으로 3번 건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평으로 4번 부동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도입되었다. 또한 평으로 5번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래서 기업 구조형 부동산사이도 있는 거지요.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형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도 여러 가지 목적들이지만 이런 정도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번에 나와 있는 일반인들에게 간접 투자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 내용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고 다음은 404페이지를 봅시다. 404페이지는 양물 3번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다 소개됐죠? 이분도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의의를 말씀드리고 특징 이야기해 드렸지요. 자, 박스를 한번 봅시다. 주식 발행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상품을 소액화시켰다. 참 고가의 상품을 소액화시켰다라는 거지요.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소액의 일반 투자도 어떻습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지요. 다음 부동산 상품을 표준화
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주식 발행이니까 상품 때 표준화했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주식 발행 통해서 유동성을 향상시켜준다, 유동성을 높여준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분산 투자를 통한 투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때? 전문가 운영이니까 전문가는 분산 투자한다 그랬죠. 이를 통해서 투자했다는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배당 이익과 매매 차익을 어때? 향유 동시에 얻어볼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렇지만 경우 따라서 때 투자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박스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자, 이 내용을 지문으로 풀어놓은 게 그 아래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이번은 저희들이 또 심화 과정에서 한번 또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양호 3번 하다 보시면 동그라미 8번 있습니다. 동그라미 찾으셨나요? 동그라미 8번 한번 봅시다. 부동산 투자에 주식에 투자한 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과 주식 매매 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 어때? 처음 배당에 따른 이익과 매매 차익을 동시에 얻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 시험 2번 나왔다 그랬죠? 투자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잘 이해하시라. 이러면서 8번 지금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은 여러분 교재 405페이지예요. 405페이지는 2번 챕터.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 여기에 있을 때 부동산 투자 유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설명 다 드렸지요.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드립니다.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부동산 투자란 자산을 부동산 투자에 운용할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 여기에 의한다면 부동산 투자사의 용어 정의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법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할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회사법 규정에 설립된 회사다 이렇게 용어 정의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쯤 봅시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 여기에 한다면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형 부동산 투자사이다. 3가지 유형이 따르죠. 뭡니까? 자기관리, 그리고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고로 1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영속적이며 실체가 있는 부동산 투자사로 우리 이야기했죠. 자, 영속적이며 실체가 있는 부동산 투자사는 어디입니까? 자기관리다 할 수 있겠지요. 자산운용 전문을 포함한 임직으로 상무로 둘 수 있다 그랬지요. 그리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어때? 이처럼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자기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2번 봅시다. 2번 자, 영속적이나 실체가 없어 명목회사인 부동산 투자사다. 자, 처음 영속적이지만 실체가 없어 명목회사인 부동산 투자사는 어디입니까? 위탁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처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본점의 지점 설치할 수 없다라 그랬습니다. 다음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 임원을 둘 수도 없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어디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호를 한번 봅시다. 자, 한시적이며 실체가 없어 명목회사인 부동산 투자사. 처음 한시적이면서 실체가 없어 명목회사인 부동산 투자사는 어디입니까? 기업 구조정 부동산 투자사다 할 수 있겠지요. 자,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지요.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인 임을 둘 수도 없다. 왜? 기업 구조정도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어때? 자산관리회사에 역시 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점 봅시다. 자, 기업 구조용 부동산 투자사는 기업 구조 조정용 부동산을 주요 투자상을 한다. 점. 자,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아래 보충 박스를 한번 봐보세요. 박스 보시면 자, 지금까지 저희 설명했던 내용을 또 요약해 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자기 관리는 주요 투자선 뭡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위탁거래도 마찬가지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이 주요 투자상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업 구조용은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주요 투자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상근 임직원입니다. 자기 관리는 어때? 자산 운영 전문을 포함한 임직원으로 때 상근으로 둔다 그랬죠. 상근으로 둔다. 그래서 상근 임직원 있다라는 얘기. 그렇지만 위탁권의 기업 구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인 임을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 형태입니다. 자기관리는 어때?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셔야죠. 그래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위탁관리와 기업구정 둘은 어떻습니까?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 보니까 자산의 투자 운용을 어때? 자산관리사에 위탁을 하게 된다서 위탁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로 이제 한 번 더 반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여러분 교재 4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08페이지는 네 번째부터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다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제도 이 자체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부동산 투자회사법 관련된 주요 내용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시험도 매해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곳이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양거래 1번 봅시다. 재정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이제 부동산 투자사 설립과 부동산 투자사의 자산 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대상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거래 2번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다. 여기서 살펴드린 부분이 되는데 편과 1번 부동산 투자사 이분은 이무리가 다 학습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봅시다. 자,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 운용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립되는 회사. 이를 법에서는 뭐랍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라. 이렇게 용어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법에 의하면 자, 유형은 세 가지라 했죠.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산 운용 정을 포함한 임직을 상으로 둔다는 왜? 실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사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사에 위탁한다. 이는 뭡니까? 위탁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3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을 주요 대상하며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에 위탁하는 회사. 이는 어디입니까? 기업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법 여기에서는 이제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지금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고 있는데 보세요. 사실은 여기는 자, 위탁관리나 자, 기업 구조형 다 마찬가지로 자, 자산관리사의 자산의 투자 운용을 어때? 위탁하고 있잖아요. 위탁하고 있는데 이때 위탁관리는 일반적인 부동산을 주요 투자하고 있다. 기업 구조형은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 대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 대상하고 있다. 이 이야기 나오면 당연히 뭡니까? 기업 구조조정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 없이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 위탁하는 회사 이렇게 말하면 결국 어때? 위탁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 3번 말씀드렸고 다음 동그라미 3번 그 아래 보시면 기업, 니은, 디귿, 리로번이 나와 있죠. 이런 게 기업의 구조정용 부동산이다. 이렇게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기업 구조용 부동산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409페이지예요. 편거리 2번.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소개되는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토지를 택지, 공장, 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동그라미 2번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유수면 쉽게 생각하면 바다 이와 같은 것들이죠.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한 사업이다. 또 3번 건축물이나 그 밖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부동산 투자사법 여기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로 3번 봅시다. 자산관리회사 이미 우리가 설명드렸죠. 자, 여기 보세요. 자산관리회사는요. 그래서는 어때?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으로부터 자산의 투자 운용을 어때?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곳이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 봅시다. 위탁관리 또는 기업 구조정 부동산 투자사의 위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수행할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어디입니까? 자산관리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양거래 3번 봅시다. 법인격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사는 상법상 어때? 주식회사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상법상 주식회사라서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퇴사는 주식회사로 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이런 생각하세요. 자, 부동산 투자세도 이 자체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여기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법 여기서 규정하고 있으면 당연히 부동산 퇴사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퇴사법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다는 이야기. 그럼 어떻게 하시가 상법상 주식회사 상법을 어때 따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부동산 퇴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한 어느 법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3번 부동산 퇴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 퇴사는 명칭을 어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은 양골 4번입니다. 설립 및 영업인가다 소개인데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 퇴사의 설립입니다. 굉장히 설립 조건을 완화시켜줬어요. 자 이처럼 설립 조건을 완화시켰는데 자, 여기가 부동산 퇴사의 설립이다라는 이야기야. 설립이다. 설립 시에는 발기 설립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설립은 발기 설립이다. 자, 이건 쉽게 얘기해서 발기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뭐 주주 모집하지 않아도 발기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쉽게 이런 생각하세요. 그래서 발기 설립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설립 시에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자본금이 필요하겠죠. 이 자본금을 마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출자할 수 있는 겁니다. 참 부동산으로 출자는 이게 뭡니까? 현물 출자다 할 수 있겠죠. 참 현물 출자라는 건데 설립 시만큼은 현물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안 돼서 설립 시에는 현물자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립 시에 상법상 주제니까 자본금이 필요했죠. 그래서 설립 자본금이 있다는 겁니다. 설립 자본금은 회사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부동산 설립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입니다. 5억 원 이상이다. 다음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있죠. 여기는 설립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다. 수치 잘 기하셔야 됩니다. 자기 관리는 설립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 되어 있고 위탁 관리 기업 구조조정은 3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사실 이 같은 부동산 퇴사법 이 자체가 제정될 당시에는요. 제정 당시에는 부동산 회사의 자본금이 자기 관리 이었던 게 500억인데 하도 활성화 안 되니까 이걸 낮춰주고 지금 얼마까지 왔습니까? 설립 자본금이 5억 원 이렇게 변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설립 조건을 굉장히 완화시켰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설립 자본금 잘 기합시다. 자기 관리는 얼마라 그랬죠? 5억 원 이상이다. 위탁 관리 기구정 얼마입니까? 3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봅시다. 409페이지 맨 하우시연 편곡 1번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부동산 퇴사는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퇴사는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물자 설립을 할 수 있다 없다. 설립 시만큼은 현물 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설립 시는 현물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물 출자엔 설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히 하세요. 자, 설립 시에 현물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 시에는 현물자 안 된다. 그래서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평가로 2번 보세요. 설립 자본금입니다. 상법상 주행가 설립 시에 자본금이 필요하다 그랬죠. 설립 자본금의 통을 1번 자기 관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5억 원 이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음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3억 원 이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수치 잘 기하시라 그랬습니다. 다음 편과로 3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자기 관리는 설립 등기일부터 며칠입니까? 10일 이내에요. 10일 이내에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로 4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퇴사가 업무를 하려면 부동산 퇴사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결국 영업을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단에 편가로 5번 봅시다. 자, 영업 인가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위탁 관리 및 기업 구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영업 인가를 받을 테지만 이처럼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정은 등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편가로 6번 봅시다. 최저 자본금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처음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한 날로부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게 되겠죠. 설립 이후에 이처럼 이제 자, 이 시점에서 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럼 이처럼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기간이 6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럼 이 6개월 이 기간 동안에 자본금을 어때? 확충을 시키라 그 이야기예요. 6개월 이 기간 동안에 자본금을 확충시켜라. 자, 보세요. 설립은 굉장히 완화시켰다. 설립 자본금은 자기관리 5억, 위탁관리 기구정 3억 이상이었잖아요. 예, 완화시켰으니까 이 기간 동안 자본금을 확충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서 우리가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예, 이 6개월 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어때?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최저 자본금 준비에다. 그럼 잡으세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자기관리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될 것인가? 70억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위탁관리 기업구조는 얼마 이상입니까? 50억 이상이 돼야 된다. 결국 어떤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어요. 그럼 6개월이 경과하면 자기관리의 최저 자본금은 얼마 되는 겁니까? 70억. 왜? 이상이 돼야 되니까. 다음 위탁관리 기구는 얼마입니까? 50억. 왜? 이상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자, 또 평가로 6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태서의 자본금은 동그라미 1번 자기관리는 얼마입니까? 70억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위탁관리 기업구조는 얼마입니까? 50억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본금 잘 이해하시는데 우리 시험 단골 메뉴예요. 잘 이해하시는데 자, 설립 자본금입니다. 설립 자본금은 자기관리는 5억 원 이상이었죠. 위탁관리 기업구조는 어때? 3억 원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설립 이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처럼 6개월이 경과했을 때 자기관리는 어때? 70억 이상이 돼야 되고 위탁관리 기업구조는 50억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참 또 우리 기억할 수 있도록 잘 제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 쉽게 이해합시다. 5 여기는 어때? 70억 여기는 3억 50억이지요. 그래서 5, 7은 35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5, 7은 35다. 그럼 수치 확실히 기억할 겁니다. 물론 5, 7은 35라 그래서 5억 7억 이 아니에요. 5억 70억 3억 50억이다. 그래서 5, 7, 35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가겠죠. 됐습니다. 자, 다음 편가로 8번 봅시다. 편가로 8번 시연.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위탁관리는 본점의 시험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 임원을 둘 수가 없다는 이야기요. 자, 처음 위탁관리는 본점의 시험 설치할 수 없다.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 임원 둘 수 없다 그랬죠. 뭐 때문입니까? 실체가 없는 명목 회사이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는 동그라미 보세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준용은 뭡니까? 똑같이 적용했다. 결국 기업 구조정도 실체가 없는 명목 회사니까 본점의 시험 설치할 수 없다.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임을 둘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412페이지예요. 양으로 번 주식 발행이다. 소개인데 먼저 평가를 보세요. 주식의 공모다. 공모는 뭡니까? 공모는 공개 모집의 약자다라는 겁니다. 공개 모집 여기 약자다. 사실 부동산 대사는 이처럼 주식을 발행해서 불특정 다수의 소액의 일반 투자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그래서 소액의 일반 투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 일부에서는 어때? 공개 모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개 모집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동산 태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 그 아래로 줄 끝부분까지는 자, 이처럼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발행한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부동산 태산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그 아래에 줄 그 부분 2년 이내에 이처럼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어때? 2년 이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럼 2년 이내 발행 총수의 몇 프로입니까? 30%죠.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기억을 좀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발행한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 없다. 그렇지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몇 년입니까? 2년 이내에 발행 총수의 30%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이다. 공개 모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재 동아리 2번 다시 한번 봅시다. 부동산 퇴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해야 한다. 자, 2년 이내 몇 프로입니까? 3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 시험. 자, 기업 구조에 대해서는 주식 공무원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왜? 사실 기업 구조는 기업의 구조정을 촉진할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 제도를 완화시키기 따라서 이 같은 주식 공모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가로 2번 봅시다. 편가로 2번 주식 분산이에요. 자, 보세요. 주주 1인이 너무 많은 주식 가지고 있으면 유통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초과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가 끝난 후에는 자, 그 아래쪽 그 부분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자, 이처럼 주주 이름과 특별 관계자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해서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다. 이게 끝난 후에는 이처럼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있죠. 1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상당 기업권 자기관리 뭡니까? 30% 초과 소유가 금지가 된다라는 거죠. 다음 위탁 관리는 40% 초과 소유가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님도 수치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주주 1인과 특별 관계자 포함해서 자, 자기 관리는 30% 초과 소유가 금지가 된다. 위탁 관리는 40% 초과 소유가 금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만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자기 관리 위탁 관리 나와 있죠. 그러나 기업 구조정은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결국 기업 구조정은 주주 1인이 다 가질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제한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관리는 30% 위탁 관리는 40% 초과 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내려옵시다. 평월 3번 현물 출자입니다. 현물자. 자, 현물자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어요. 설립 시에는 현물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그래서 현물 출자는 설립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부동산 퇴사는 영업인을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자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바로 이 금액이 되어 있죠. 이걸 갖추기 전에는 현물자 방식으로 신주 발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럼 현물자는 언제 가능합니까? 바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나서 최저 자본금 이걸 갖추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현물자가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414페이지예요. 평월 4번 주식의 상장이다. 소인데 자, 부동산 퇴사는 그 부분 상장 규정에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될 때는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 요건만 충족시면 즉시 상장도 돼 있다냐.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설립된 부동산가 모두가 상장 요건을 갖췄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장된 회사는 사실은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지만 상장 요건만 충족시면 즉시 상장토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거로 6번입니다. 자산의 투자 운용 관련된 부분이 되는데 평월 1번 자산의 투자 운용 방법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동산의 취득, 관리, 계량 및 처분이다.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개발 사업, 동그라미 3번 부동산 임대차 등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편과로 2번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입니다. 자, 보세요. 자기관리 부동산은 자,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한 것이지요. 따라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기관리는 자산을 투자 운용할 때 전문성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 운용 전문력을 상근으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산 운용 전문력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사가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 관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보면서 감정평가사 또는
예, 공인중개사. 자, 우리 꿈과 희망이죠. 공인중개사에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예, 자기관리 부동산사의 예, 상근 자산 운용 전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년 이상 종사합니까?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편가로 3번 봅시다. 편가 3번. 자, 동그라미 1번. 자, 이미 이야기 드렸죠. 위탁 관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어때? 자산 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자, 기업 구조정 똑같이 적용되겠죠. 준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예, 다음은 편가로 4번입니다. 편가로 4번은 자산 관리회사예요. 그럼 자산 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몇 가지 요건을 갖춰서 국토교통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번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70억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타 등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춰서 국토교통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생각하세요. 자기 관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결국 직접 수행하는 것이지요. 반면 자산 관리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위탁받아서 수행한 것이다. 결국 어때요? 자기 관리나 자산 관리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담당한다. 이래서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관리는 어때? 최저자본금이 얼마입니까? 70억이죠. 70억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자산 관리사도 결국 어때? 자기 관리처럼 자산의 투자 운용을 수행하니까 얼마입니까? 70억 이상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자산 관리사 같은 경우도 자본금이 70억 이상이다. 여튼 몇 가지 조건을 갖춰서 국토교통장부터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편가로 6번입니다. 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부동산 투자할 때도 샀다 팔았다 자꾸 하면 투기의 원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부동산 퇴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부동산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먼저 동그라미 3번입니다. 기억본 보세요. 국내인 부동산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은 1년입니다. 국내인 부동산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부동산도 1년이에요. 국외인 부산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이다. 이게 어때?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지만 시행령에서는 이처럼 국내인 부동산은 1년, 국외에 있는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간 내는 처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또 상단으로 올라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기업 구조조정에서는 이 조항을 어때?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왜?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의 구조를 촉진하는 목적을 갖죠. 그렇지만 어때? 1년 동안 처분을 잔다면 구조조정이 어때? 원활치 못할 수가 있다는 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418페이지예요. 편가로 9번. 배당이다 소인데, 자, 부동산 투자에 투자한 자는 어때? 배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예죠? 배당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동산 투자는 해당 연도 이익 뺐는데 얼마 이상입니까?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한다. 90% 이상을 배당한 상당히 큰 폭의 배당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이 여러 회사들의 평균적인 수준을 딴다면 이제 해당 연도 이익 배당한도에 어때? 20-30% 정도 배당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게 이제 평균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 자산은 90% 이상을 법으로 배당하게 돼 있다냐? 그럼 큰 폭의 배당이 이루어진다. 알 수 있겠죠? 여튼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과 10번. 부동산 퇴사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에 자산을 투자 운용에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가 어때? 자금을 차입해서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우측 페이지 봅시다. 우측 페이지는 419페이지예요. 양으로 9번. 감독 및 조사다 소개인데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2번 금융위원회 나와 있죠. 2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회는 감독 조사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금융위원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 이야기 드리면 자, 부동산 투자법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일단 이런 정도만 여러분 좀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서 교재 지문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5절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다 이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교재 420페이지에요. 420페이지는 6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흔히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자체를 첫 글자 가지고 PF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PF다 들어보셨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기 이제 첫 글자서 PF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사례 해봅시다. 제가 사례 하나 들을 텐데, 자, 천안 논산 고속도로다라는 이야기예요. 천안 논산 고속도로, 자, 이 같은 개발 사업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잡으세요. 이미 천안 논산 고속도로 개발 사업 완료되었죠? 완료돼서 현재 뭐 차량들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꼭 제가 이제 PF 관련해서 이 사례를 설명을 드립니다. 왜? 사실 제가 이제 건설사에 딱 만 10년 근무했어요. 건설 당시에 건설 근무할 당시에 이것은 천안 논산 고속도로다 이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천안 논산 고속도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개발 사업인데 이 개발 사업을 일개 회사가 하려고 할까 안 하겠죠. 왜? 개발의 규모도 크다는 이야기예요. 또 기간도 길어져 위험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혼자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개발 사업 이 같은 걸 발전 기관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 당시 어때? 천안 고속도로 건설인데 어때? 구간을 쪼갰습니다. 쪼개서 109, 209, 309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의 공부를 할 때도 한 회사에게 절대 맡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회사가 결합해서 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서 A 회사, B 회사, 뭐 C 회사, D 회사처럼 여러 회사가 결합이 돼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회사가 개발이 돼서 결합이 돼서 개발 사업을 진행한 경우 이걸 우리 흔히 뭐라 합니까? 바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개발편에서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 회사들이 결합이 돼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이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그럼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주로 어느 경우에 적용됩니까? 개발 규모 큰 경우 이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위험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생각하시고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구성하면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겠죠. 이 참여하는 회사마다 자기 회사의 신림을 추가하니까 개발 사업이 어때? 더딜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활한 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회사 중에서 대표 회사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가 대표사 되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사를 선임해서 개발 사업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이처럼 고속도로다 규모 큰 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에서도 감당이 어렵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회사들이 결합이 되어서 별도의 연합 법인을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법인은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청산되겠지요. 이 법인은 그럼 뭐 때문에 습니까? 이 같은 개발 사업을 진행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법인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데 이 법인은 이 개발 사업에서 신설된 법인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 그럼 이 법인은 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담보대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개발 사업에서 이 ABCD 회사에 결합돼서 새로 만들어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 받을 수가 없다. 또 신용도도 안 좋겠죠. 신용 대출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하니까 천안 고속도로다 개발 사업만 완료되면 지나는 차량으로부터 통행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통행료 받을 수가 있더라. 이 통행료 받아서 상환 재원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참 통행료는 뭡니까? 바로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이다 할 수 있겠죠. 개발 사업 이루 당시는 어때? 개발 사업 이루 당시를 기준하면 완료돼야 통행료 발생했죠.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미래 사업의 수익성이다라는 이야기. 자, 미래 현금, 미래 사업의 수익성.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어때?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미래 현금, 미래 사업의 수익성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을 가리켜서 우리가 뭡니까?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아니다. 아니란 이야기예요.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뭘 근거로 자금을 줄 것인가? 바로 미래의 현흐름 또는 미래사업의 수익성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 자, 미래 현흐름이 확실하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기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속도로라든지 자, 예, 고속도로라든지 예, 자, 또는 어떻습니까? 이제 터널, 뭐 항만, 대교 주로 이것은 사회 간접 자본 시설도 있죠. 이들은 어때? 예, 이용할 때마다 이용료 통행이 발생하겠죠. 이로 인해서 미래 현금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미래 현금이 존재한 경우 이때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 법인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자금을 빌려주는 예, 은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합시다. 은행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미래 사업의 수익이 어떨 것인가 이것만 정확히 예측하면 된다는 이야기에서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감소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완료되면 예, 자, 고속도로 개발이 완료되면 하루에 차량 몇 대는 것인가 이것만 어때? 정확히 예측해내면 되겠지요. 그래서 당초에는 하루에 5만 대 다닐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예상하고 이제 예, 자, 은행은 예, 법인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빌렸는데 이제 막상 개발 사업이 완료되니까 하루에 5만 대 다니니커녕 딱 어때? 5대 다니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5대면 개발 사업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완전 실패했다 할 수 있겠죠. 이에 따른 책임을 법인에게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처럼 미래 현금, 미래 사업 수익성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현금이 발생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책임을 법인에게 물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반적으로 비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서 비소구 금융이다. 그렇지만 5대면 5대 다니는 차량으로부터는 통합해서 상환 재원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의미에서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제한적으로 소구의 대상이 되어 있다.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특징을 정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는 이제 의의와 특징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라는 거지요. 바로 미래 현금 또는 미래 수익성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이 부분과 다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큰 특징이 뭡니까? 비소구 금융이다.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이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420페이지 보세요. 하단에 1번 챕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의의다 써있죠? 양월 1번 봅시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자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용대출 아니라 그랬죠? 부동산 담보대출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라 미래사업의 수익성 있죠? 미래사업 수익성 또는 미래 현금 이걸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프로젝트 금융은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이낸싱 이게 뭡니까? 금융이지요. 자,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산 현금을 근거로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점 미래 현금 이걸 근거로 해서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사업 시행자의 원리금 상환은 해당 프로젝트에 발생하는 현금에 의존한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통행료 여튼 현금에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3번 통상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 사업에 적합한 자금 조달 수단이다 할 수 있겠지요. 또 4번 개발 사업에 대한 부동산 금융으로 일종의 공급자 금융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고 다음 양고로 2번 봅시다. 특징입니다. 자, 우리 설명드렸죠. 이제 자,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을 잘 이해하셨죠. 비소구 또는 어때? 제한적 소구 금융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도산할 경우에도 개발 사업이 완전 실패할 경우에도 사업주는 어때?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좀 개인적인 채무를 지한다. 소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측면에서 어때? 비소구 금융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3번 해당 발생하는 현금이나 자산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 청구가 가능하다. 우리 5대 1로부터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자, 제한적 소구 금융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 방식이다. 자,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 방식이다. 이 특징을 잘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6지라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이 부분도 간략하게 의의와 특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본 기본 이론 과정에서 금융론도 다 정리됐네요. 금융론 이분도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 시간 할애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중심으로 교재 밑줄을 그어져 있죠. 이 부분 토대로 해서 반복학습이 꼭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복학습 부탁드리면서 금융론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교재 8장 이용 및 개발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합니다.